6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6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 상품과 화폐라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내로 그 강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제 강의한 나머지 모든 분량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잉여가치라는 것이 발생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잉여가치 그 생산 과정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과 화폐라고 하는 절 내용이 사실은 그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강의안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 막스가 쓴 그 자본론 첫 구절입니다. 그 막스가 자본론 첫 구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분은 상품에 반대한 직접으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기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자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본론 첫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스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하고 그 이전에 존재했던 사회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배분되는 메커니즘들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사회에도 그 조선사회가 갖고 있던 어떤 그 경제적 자원이 있을 테고, 그 경제적 자원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아마 배분이 됐을 겁니다. 노예제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막스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다른 사회와는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화와 상품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재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소비가 되기 위해서 생산된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이게 이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화와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념이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재화는 만들어집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재화는 만들어지는데,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의, 그러니까 재화라고 하는 것이 상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상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품의 교환이죠.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그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래서 그 자본론 첫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개개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부, 그러니까 사회적 부죠. 사회적 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그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상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상품의 교환 과정으로부터 우리가 그 자본주의 분석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스가 상품에 관한 이제 분석을 자본론 1권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막스가 이제 그 상품 분석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그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두 개의 상품이 교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과 빵이 교환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옷 한 벌이 빵, 예컨대 5개와 이렇게 교환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은 재단사가 만드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빵은 아마 제빵업자가 만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재단사가 자기가 만든 옷을 가지고서 시장에 나갔더니 제빵업자가 빵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 나는 옷을 갖고 있고 너는 빵을 갖고 있는데, 자, 나는 빵이 필요하고 너는 옷이 필요하니까 우리 서로 이 옷과 빵을 서로 바꾸자. 이래서 이제 이 제빵업자와 재단사가 이제 옷과 빵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옷 한 벌이 빵 5개와 교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 비율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대 5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특정 비율에 따라서 옷과 빵이 교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스가 제일 처음 제기하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왜 하필 옷과 빵이 교환이 되는데 이게 반드시 1대5의 비율로 교환이 될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1대6도 아니고 뭐 1대7도 아니고 1대8.5도 아니고 이게 왜 하필 특정한 비율로 이렇게 교환이 되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질문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X축에 해당하는 어떤 상품 양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에다가 우리가 가격이라는 걸 우리가 표시를 했을 때 보통 주류경제학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균형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점에서 균형, 수분 양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예컨대 시장 균형 가격이 100원인데 이게 왜 하필 100원이냐라는 이 질문하고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빵 가격이 100원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왜 하필 99원도 아니고 98원도 아니고 이게 왜 하필 딱 100원이어야만 하느냐라는 이 질문하고 지금 막스가 제기하고 있는 이 질문하고가 사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옷과 빵이 지금 교환이 되는데 이게 왜 특정 비율로 반드시 교환이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반드시 특정 비율로 교환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1대6도 아니고 1대7도 아니고 1대8.5도 아니고 왜 하필 딱 1대5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막스가 처음 제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두 상품이 교환이 되는 이러한 교환 비율을 우리가 보통 교환 가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 가치라는 개념은 두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1대5라고 하는 두 상품이 교환되는 이 비율을 우리가 보통 이제 교환 가치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스가 처음 제기하는 질문은 왜 교환 가치가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서 이렇게 결정이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들께 제가 자 시장에서 옷과 빵이 교환이 되는데 이게 지금 왜 1대5의 비율로 교환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장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어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와서 지금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요. 자기가 시장에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나가봤더니 옷과 빵이 1대5로 교환이 되더라. 옷 한 벌 주니까 제빵업자가 빵을 5개를 주더라. 왜 이게 하필 이렇게 교환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가장 쉬운 대답은 어떤 대답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교환되는 이유는 가장 쉬운 대답은 그것은 옷의 가치가 빵의 가치보다 몇 배가 크니까 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5배가 크니까 5배 5배 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옷의 가치가 빵의 가치보다는 5배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두 상품이 교환이 된다면 이건 1대5로 교환이 돼야 이게 정당한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 교환 가치입니다. 두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이죠. 두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을 이제 우리가 교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교환 가치가 왜 그렇게 결정되느냐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면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의 가치가 빵의 가치보다 5배 크니까 교환 비율이 1대5로 결정된다. 교환 가치가 그렇게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환 가치가 왜 이렇게 결정되느냐를 이야기하려면 빵의 가치와 옷의 가치에, 그러니까 옷의 가치와 빵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환 가치를 우리가 영어로는 exchange valu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exchange value가 왜 그렇게 결정되느냐를 얘기를 하려면 valu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value. 그럼 도대체 value가 뭐냐?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다른 말로는요, 이 교환 가치를 우리가 보통 상대 가치다라고 부르고요. 상대 가치다라고 부르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value라고 써놨는데요. 옷의 가치가 빵의 가치보다 5배가 크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가치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절대 가치다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가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주류 경제학에서의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 가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절대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주류 아까 전에 제가 그 수요 공급에 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빵의 가격이 100원으로 결정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왜 그럼 99원도 아니고 98원도 아니고 왜 100원이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빵의 상대 가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상대 가치 내지는 교환 가치입니다. 교환 가치를 결정해주는 절대 가치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옷의 가치를 결정하고 뭐가 빵의 가치를 결정하느냐를 우리가 전혀 설명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주류 경제학에서의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그래서 막스가 결국은 이 교환 가치를 설명하려면, 교환 가치의 결정 과정을 설명하려면 절대 가치가 왜 그렇게 무엇이 도대체 절대 가치를 결정하느냐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논리적으로 교환 가치의 결정 과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가치라고 하면요, 제 강의 안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제 강의 안에 그 오른쪽 6절 그 오른쪽 그 하단 부분이죠. 이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뭐냐면 하나의 상품이 다른 상품을 구매하거나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품을 구매하거나 다른 상품을 구매하거나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에요.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결국은 이 가치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옷의 가치가 빵의 가치보다 5배 크다라는 얘기는 옷을 통해서는 다른 상품을 빵에 비해서 5배 더 많이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개념이 가치 개념이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도대체 뭐가 가치를 결정하느냐라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치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상품은 우리가 보통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게 크게 가치 측면에서 그 3가지 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보통 사용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환 가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 가치를 갖고 있고, 교환 가치를 갖고 있고, 또한 가치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사용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그 어떤 특정한 상품이 갖고 있는 객관적 유용성입니다. 객관적 유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 가치라는 개념은 오늘날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용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효용이라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효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거든요. 효용이라는 개념은 주관적 만족감인데, 막스가 얘기하는 사용가치라는 개념은 이 효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떤 상품이 갖고 있는 객관적 속성이나 객관적 특성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유용성을 얘기합니다. 유용성을 우리가 보통 사용가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요.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만족감을 느끼느냐와는 상관없이 이 옷이라고 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객관적 속성으로서 어떤 유용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옷이 갖고 있는 객관적 유용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뭐 따뜻함이라든가 뭐 아니면 신체를 보호해주는 속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멋있게 보이게끔 해주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품이 그 어떤 객관적 속성으로서의 유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재화는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가치라는 개념은 재화가 어떤 재화가 상품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사용가치를 갖지 않는 재화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속성으로서의 어떤 유용성을 갖지 않는 재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시장에서 교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가치라는 개념은 재화가 상품이 될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사용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가치라고 하는 것은 두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다음에 가치라는 요 개념이 결국은 교환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가치라는 개념이 이 교환가치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가치라는 개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상품이 다른 상품을 구매하거나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힘을 우리가 보통 이제 가치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도대체 뭐가 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막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의 가치, 즉 절대가치죠. 상품의 절대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보통 사용가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용가치. 그러니까 그 유용성이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상품의 유용성이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류 경제학에서는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만 소비자가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에요. 만족감이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런데 막스는 사용가치라고 하는 거는 재화가 상품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 불과할 뿐이지 이 사용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느냐면 예를 들면 사용가치가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옷의 사용가치가 예컨대 우리가 따뜻합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일단 따뜻해진다 몸이. 그러니까 이게 옷이 갖고 있는 유용성이죠. 객관적 유용성이고요. 그 다음에 빵이 갖고 있는 사용가치는 우리가 빵의 사용가치가 배부른 거죠. 빵을 먹으면 일단 배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건 객관적 속성이에요. 빵이 갖고 있는 객관적 속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옷의 사용가치는 따뜻함일 것이고 빵의 사용가치는 배가 부르다. 그러니까 배부름이 아마 그 빵의 사용가치가 될 텐데요. 만약에 이러한 사용가치가 옷의 가치를 결정하고 빵의 사용가치가 이 빵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예컨대 옷의 가치가 빵의 가치보다 5배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5배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요. 결국은 옷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고 빵의 가치를 그 빵이 사용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옷의 따뜻함이 빵의 배부름보다 빵의 배부름보다 5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옷의 가치나 빵의 가치를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사용 가치가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교환 가치가 왜 1대5로 결정이 되느냐? 우선 옷의 가치가 빵의 가치보다 5배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가치는 뭐가 가치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냐? 사용 가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옷의 따뜻함이 빵의 배부름보다 5배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평형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교는 이건 불가능한 비교예요. 그죠? 그러니까 따뜻함이 배부름보다 5배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모순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비교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결국은 따뜻함이라든가 배부름과 같은 이러한 어떤 사용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상품들이 갖고 있는 질적 속성이야. 질적 속성이지 어떤 양적 속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양적인 양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공통적 척도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야 돼요. 척도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 속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하나의 공통적 척도로서 반드시 측정이 가능해야 그것을 우리가 양적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따뜻함과 배부름을 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떤 공통적인 그 척도로서 양적으로 비교한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따뜻함과 배부름을 이걸 도대체 어떤 공통적 척도로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비교가 불가능하죠. 근데 보니까 교환 가치를 보세요. 이 1대5라고 하면 이 비율을 보세요. 이게 질적 비율입니까? 이게 양적 비율입니까? 1대5라고 하는 교환 가치는 결국은 질적 비율이에요? 양적 비율이에요? 양적 비율이죠. 예, 이거는 양적 비율입니다. 양적 비율이기 때문에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양적 비율이기 때문에 가치라고 하는 개념도 이건 반드시 양적인 어떤 속성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옷에 들어가 있는 어떤 양적인 속성, 그 다음에 빵에 들어가 있는 어떤 양적인 속성이 비교가 돼요. 그것도 공통적인 척도로서 비교가 가능한 양적 속성이어야만 돼요. 옷에 뭔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옷에 지금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고 빵에도 지금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빵에도 들어가 있고 옷에도 들어가 있는 뭔가 공통적인 양적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적 속성을 통해서 결국은 빵의 가치와 옷의 가치가 비교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라는 개념은 절대 사용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이 가치 개념, 양적 속성으로서의 가치 개념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용 가치라는 개념은 가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배제를 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뭐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추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상한다. 추상. 그러니까 막스는 가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 개념을 추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추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 갖고 있는 사용가치,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질적 속성이죠. 그 다음에 빵이 갖고 있는 사용가치, 배부름이라고 하는 질적 속성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추상해야만 합니다. 그 상품들이 갖고 있는 사용가치를 통해서는 어떤 공통적인 양적 속성으로서 가치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옷의 가치와 빵의 가치를 양적으로 비교하려면 그 상품들이 갖고 있는 사용가치를 추상시켜버려야 된다. 즉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추상가치, 그러니까 사용가치를 추상시키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구체노동을 추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구체노동을 추상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컨대 재단사가 옷을 만들고요.
제단사가 옷을 만들고 제빵사가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빵사가 빵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제단사가 어떤 일정한 노동을 지출해서 옷을 만드는 거고 제빵사 또한 어떤 일정한 노동을 지출해서 빵을 만들 거야. 근데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노동은 사실 구체 노동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게 될 추상 노동입니까? 구체 노동이죠. 구체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체 노동이에요. 그 다음에 제빵사가 빵을 만들 때 지출하는 그 노동 또한 빵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체 노동이다랍니다. 구체 노동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스가 그 상품들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개념을 정의하려면 그 상품들이 갖고 있는 사용 가치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상시켜야 된다. 그럼 사용 가치를 추상하는 순간 사용 가치를 만들어냈던 제단사의 구체 노동이 추상이 됩니다. 우리들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그 다음에 제빵사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지출했던 구체적 형태의 노동, 즉 구체 노동이 동시에 추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품들이 갖고 있는 사용 가치를 추상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각각의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 노동을 우리가 추상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추상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면 제단사의 구체 노동, 옷을 만드는 구체 노동을 우리가 추상하고 제빵사가 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출하는 구체 노동을 추상하게 되면 결국 남게 되는 거는 뭐만 남게 됩니까? 그냥 노동 일반만 남게 되죠. 노동 일반만 남게 됩니다. 노동 일반. 그죠? 노동 일반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노동 일반이 결국 뭐냐면 이게 추상 노동입니다. 추상 노동이에요. 이게 바로 추상 노동. 그러니까 구체 노동을 사용 가치를 우리가 추상시키면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림으로써 구체 노동 또한 지워지게 되는데 그 노동의 구체성이 지워짐으로써 유일하게 남게 되는 속성, 그게 바로 뭐냐면 노동 일반입니다. 노동 일반이야. 그 노동 일반 개념을 막스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추상 노동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추상 노동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옷의 가치와 빵의 가치를 정의하려면 사용 가치를 추상하게 되고 사용 가치를 추상하는 순간 구체 노동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진다. 그리고 오직 남게 되는 것은 뭐냐면 순수하게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노동 일반이죠. 노동 일반으로서의 어떤 추상 노동 개념이 일반으로서의 어떤 그 추상 노동 개념만 남게 되는 거고, 이 빵에도 뭐만 남게 되느냐면 노동 일반으로서의 그 추상 노동 개념만 남게 된다. 라고 이제 막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각 상품이 갖고 있는 사용 가치를 추상하게 되면, 추상하는 순간 우리가 그 상품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하게 남게 되는 양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뭐만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 하면 말 그대로 노동 일반의 생산물로서의 상품이에요. 노동 일반의 그 생산물로서의 상품, 아주 순수한 형태의 노동 일반의 그 생산물로서의 상품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상품만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 옷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뭐가 옷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느냐면 이 옷이라고 하는 상품에 남게 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어떤 추상노동입니다. 추상노동 양이 결국은 옷의 가치를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빵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또한 노동 일반으로서 그 빵의 생산에 지출된 추상노동량입니다. 추상노동량이 결국은 빵의 가치를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옷을 만드는 데는요, 옷을 만드는 데는 5시간의 어떤 노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5시간의 노동이 들어가서 옷이라고 하는 어떤 상품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내는 데는 예컨대 1시간의 노동이면 족하더라라는 거죠.
1시간의 노동이 들어가서 결국은 빵이라고 하는 어떤 상품이 만들어져서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각 상품에 들어가 있는 응고되어 있는 보통 이제 응고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각 상품에 응고되어 있는 노동 일반으로서의 추상노동 양이죠. 그 추상노동 양이 결국은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옷을 만드는 데는 5시간의 노동이 추상노동량이 들어가고 빵을 만드는 데는 1시간의 추상노동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옷의 가치에는 훨씬 더 많은 인간의 그 수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고 내지는 노동이 지출됨으로써 옷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옷의 가치가 빵의 가치보다 5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배가 크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은 막스가 처음 했던 건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도 사실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그 국부론에서. 그래서 뭐 사슴사냥꾼과 해리사냥꾼이 사슴과 해리를 교환을 하는데 그게 왜 특정 비율로서 교환이 되느냐? 그건 사슴을 잡는 데 들어가는 그 사슴사냥꾼의 노고, 아담 스미스는 노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고 내지는 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슴을 잡는 데 들어가는 노고나 수고가 해리를 잡는 데 들어가는 노고나 수고보다 몇 배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떤 특정 비율로서 그 사슴과 해리가 교환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담 스미스도 그 자신의 국부론에서. 그 다음에 리카도도 이런 막스와 유사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리카도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 그 투하노동이라는 개념이죠. 그 상품에 들어간 노동량, 그러니까 그 상품 생산에 필요로 한 노동량이 그 상품의 교환 비율을 결정한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 한 사람이 리카도인데요. 리카도보다 한 발 더 나간 게 이제 막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스는 단순한 투하노동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요. 부채노동과 추상노동이라는 개념을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함으로써 결국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품의 가치를 정의하려면 상품들이 갖고 있는 사용 가치를 추상을 시켜버려야 되고 질적 속성인 사용 가치들을 우리가 추상시켜버려야만 하고 사용 가치를 추상하는 과정에서 결국 부채 노동 또한 추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상품에 남게 되는 것은 오직 뭐냐면 가장 순수한 어떤 그 노동 일반 개념입니다. 가장 순수한 노동 일반 개념으로서 추상 노동이라는 개념만이 그 상품들 속에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그 추상 노동량입니다. 추상 노동량이 결국은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막스는 자 교환 가치가 왜 이렇게 특정한 비율로서 결정되는 거냐? 그거는 상품의 절대 가치가 옷의 절대 가치가 빵의 절대 가치보다 5배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왜 옷의 절대 가치는 빵의 절대 가치보다 5배가 크냐? 그것은 옷에는 이 추상 노동이죠. 옷을 생산하는 데는 5배가 많은 추상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응고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옷의 가치가 빵의 가치보다 5배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결국은 이 막스는 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상품 생산에 필요로 하는 상품 생산에 필요한 어떤 그 투하 노동량이죠. 투하 노동량이 결국은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투하 노동 개념이 결국 추상 노동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 노동들이 갖고 있는 그 부채성을 우리가 추상하고서 노동 일반 개념으로서 그 추상 노동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의 투하된 내지는 그 상품에 응고되어 있는 그 추상 노동 양이 결국은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제 막스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스는 그 추상 노동량 개념을 통해서
상품의 가치를 정의하게 되고 그 상품의 가치를 정의함으로써 교환 비율이 왜 그 특정한 비율로서 결정되느냐를 이제 막스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품의 교환 과정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 강의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